창세기 오늘 강의 광명을 캐러 가자 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진정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서로가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을 2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구에서 자유자재로 조종을 하고 우주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기원과 존재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게의 물건을 직접 구입하며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영화도 보고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이용해 몸 안의 암세포를 제거하고 또 인간의 심장과 장기들을 복제해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과 기술의 결과물들이 지금 속속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문제일까? 각종 테러가 이유도 없이 난무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결혼은 기피하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한 나라에서는 남아도는 식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한 나라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40년 동안 공식적 통계로 잡힌 원주액만 2100조라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약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2018년도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와 사회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과학과 기술의 결과물과 정치와 사회와 종교의 결과물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요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소설가 조지 오웰은 자신의 소설 1984년에서 몸의 통제를 통해 마음을 컨트롤하려는 나라를 묘사했으며 올려 서슬이는 자신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마음을 유혹해 우리 몸을 제압하려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 둘을 결합한 융합 버전이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경험, 교육, 환경, 음식, 상상, 꿈, 사랑, 희망, 좌절, 죽음 같은 것들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세상 역시 바꾸어 놓습니다. 문제는 각기 다른 뇌를 가진, 즉 각기 다른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산다고 착각하는 데서 벌어집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일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뇌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1.5kg의 고깃덩어리고 그 고깃덩어리는 두개골이라는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뇌는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파란 하늘도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도 사랑하는 여인의 부드러운 입술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뇌를 해부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해봐야 우리에게 친근한 영상, 소리, 기억,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뇌는 1011개의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죄인들과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은 동굴 입구에 작은 구멍을 통해 비치는 그림자들을 현실로 착각해 다양한 가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뇌도 비슷합니다. 뇌는 눈, 코, 귀, 피부 같은 센서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과 세상에 대한 추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뇌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눈과 귀와 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인간이 가진 눈과 귀와 코는 공학적으로 실패적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동물과 비교해봐도 인간의 눈과 코와 귀는 훨씬 기능이 떨어지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동의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엔 언제나 내 수많은 과거 경험과 미래 희망과 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 다치게 되면 그 모든 경험과 희망과 가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을 거친 아웃풋입니다. 언어의 해상도는 인식의 해상도보다 낮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인데도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랑성 쌍둥이마저도 다릅니다. 결국 서로 다른 헤려망을 가진 뇌는 각기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모든 물체를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만 구별한다고 합니다. 박쥐는 초음파만으로 세상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두 같은 것을 보며 같은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보며 같은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기 전 그 상태대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인식된 세상은 이미 나란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나란 존재 자체가 인식된 세상들의 합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각 그리고 소리를 기반으로 한 언어는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언어라는 도구만으로는 세상을 모두 표현하기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즉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낮기에 서로 다르게 보는 세상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무한으로 다양한 세상을 단 하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잊어버린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세계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 즉 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보는 세상을 같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1세기 중반까지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을이었으며 우리의 역사는 슬픔과 굴욕과 치욕의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남들보다 200년 늦게 산업혁명을 시작했고 남들이 200년 걸려 만든 것을 단 30-40년 만에 달성하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 민족은 치러했습니다. 무슨 대가였느냐고요?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남들이 200년 걸리는 산업혁명의 열매를 30-40년 만에 이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행복이었느냐고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출산율은 꽁지입니다. 이혼율도 1위입니다. 성형수술 1위입니다.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 세계 143개국 중 118위입니다. 1992년 독립한 아르메니아, 아프리카 가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공동으로 118위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고로 10년 넘게 내전 중인 이라크가 행복지수가 60점입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하이티가 61점입니다. 국가 부도동태를 맞이한 그리스가 67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인 스스로가 느끼는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기 침체, 아니 세월호, 아니 빈부격차, 구조조정, 미취업 이런 실질적 이유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개개인의 행복을 상납해 이제야 겨우 1차 산업혁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웃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2018년은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쉬고 싶고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200년 늦게 출발해 죽도록 달렸으니 이제는 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즐기는 것이 사실은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정답이란 무의미합니다. 세상은 정도, 자비도 봐준다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첫 게임을 끝냈지만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을 기술을 기반으로 또다시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도착했는데 다들 또다시 멀리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쉬고 싶지만 다시 한번 뛰어야 하고 놀고 싶지만 또 한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제2차 산업혁명을 인식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긴 비극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 분야냐 취업 분야뿐만 아니라 종교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로 똑똑하고 착합니다. 똑똑하고 착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일 뿐입니다. 차라리 멍청하다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테니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격이 고약하다면 재미없는 일 따위 걷어차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일, 자신의 진정 원하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일을 묵묵히 참아내고 게다가 그 일을 웬만큼 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의 진정한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할 기회를 우리는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기에 그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기억의 합집합입니다. 기억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를 기억하기에 오늘 아침에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어제 저녁 잠든 나와 같은 인물이라고. 인간의 삶은 매일매일 어젯밤의 나와 오늘 아침의 나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몸은 언제나 변합니다. 몸은 수십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은 하루에도 주기적으로 만들어지고 분열하고 날마다 죽습니다. 허파세포들은 2주 내 3주마다 교환됩니다. 창자세포들은 2, 3일마다 교환됩니다. 피부세포들은 시간당 3만 개, 4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수십만 개의 세포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죽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적도 없는데 바닥에 뽀얗게 쌓인 먼지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먼지는 바로 얼마 전까지 대리석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씻고 단장했던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 몸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듯한 나라는 그 정체성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몸속의 세포들처럼 나라는 존재 역시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지고 변하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아침에 깨어난 나는 어제 잠든 나와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나와 새롭게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보는 자신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나가 이전의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지구를 거쳐간 약 1,000억 명의 죽음, 우리의 선조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면서 영혼이라는 나를 입에 담았을 사람들, 지구엔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왔을까? 다양한 추측들이 가능하지만 약 1,00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의 고통 아래 1,000억 명이 태어났고 1,000억 명의 웃음을 보며 엄마는 삶의 아픔과 인생의 고달픔을 잠시 잊었을 것입니다.
천억 명이 되는 세상을 인식했으며 나와 비슷하게 빨간 장미를 보고 빨간색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억 명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말입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그 천억 명, 그들은 정말 존재했던 것인가요? 살아있는 70억 명의 사람들과 이미 죽은 천억 명의 잊힌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잊힌 죽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혁신 중의 하나인 인터넷을 개발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미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에서 얼마 전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복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4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만약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기억 역시 지우고 교정할 수 있다면 예쁜 생각만 남겨두세요 하며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거나 아픈 기억을 모조리 지워주겠다는 생각 성형 수술병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걱정해 봅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나쁜 마음을 없애고 좋은 마음만 남기는 것도 가능할까? 그때 종교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 그때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 사회가 선으로 가득 찬 소통의 사회가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닐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항상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느낌, 생각이 우리의 과거를 계속해서 편집해 새롭게 하여 태초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전쟁, 테러, 가난, 성폭행, 이혼, 세월호의 그 사건,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태어나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유라고 알고 싶습니다. 선택의 기회 없이 우리는 지구, 대한민국 이 시간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선택도 동의도 없이 태어난 이곳에 이미 사회, 정부 역사 그리고 부모의 능력이란 게임의 법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하지 않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임을 최대한 잘하려고 우리는 평생을 노력하다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연히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태어났고, 누구는 우연히 어떤 수모라도 참아내야 하는 힘든 환경으로 태어나 살다가 그대로 끝나버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동의도 없이 나의 허락도 없이 어느 날 다시 소멸되는 것이 인간이니 말입니다. 물론 우주는 무한으로 크고 인간은 끝없이 작습니다. 인간은 과연 우연한 탄생과 우연한 죽음이란 두 고리 사이에 매달린 실 하나뿐인 인생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정답은 성경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끔찍합니다.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광유전자, 브레인 리딩,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가상현실, 땅과 하늘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세상을 장악한 인간은 서서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약한 동물로 시작해 신이 되어가는 우리 인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아직도 우리만의 바벨탑을 저렇게 높이 쌓아가는 것일까? 개개인이 더 이상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개개인이 더 이상 교회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내일은 언제나 다시 자기 집단 중심적 이타주의 바벨탑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까?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정보와 서비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란 세상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글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바로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7%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만 박사는 생각의 기계가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엔 기자, 작가, 교수, 회계사, 변리사, 중개사 같은 잘 나가는 직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될 무렵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더 이상 명문대 졸업생도 유학생도 아닌 생각할 수 있는 기계일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교육, 경제, 종교, 사회적 혁신이 없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계와의 경주에서 영원히 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학원에서 국영수만 달달달달 외우는 한국인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고 마음에 한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여 깨어라, 바로 보아라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 영성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개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할까? 한 가지는 확실한 듯합니다. 취업과 직장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탁월한 신분과 운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취업이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취업이란 타인이 정해놓은 일자리를 갖고 수많은 사람과 경쟁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취업이란 언제나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내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모두 새로운 일자리, 아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하는지를 인식한 다음 그 다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을 새롭다고 재포장할 수 있는 애플의 능력, 그리고 새롭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소비자들, 그 비결이 바로 픽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전설과 신화는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무기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능과 특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모두 이메일, SNS,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돈 대신 나의 엄청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질문들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에 답을 찾던 것이 지금까지의 세상이라면 우리가 던진 문제를 세상에 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티 창조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던진 문제를 세상에 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